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자율동아리 포기토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우울증의 인문학적 탐구를 주제로 발표를 하려 합니다. 저희는 요 근래 들어 우울증이 단순한 병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을 뉴스나 소셜 네트워크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울증은 더 이상 그러려니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청년기 우울증 환자가 2014년 약 11만 명에서 2023년 36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우울증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 자살은 더욱 비극적인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작년인 2024년 이 국가에선 14,872명의 사람이 자살하였습니다. 또한 그중 221명은 저희와 같은 학생들이었죠. 저희는 여기서 큰 모습 하나 이겼습니다.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하고 의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사람의 마음속의 병을 과학과 기술이 아닌 인문학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슬퍼하는 사람의 마음은 또 다른 상냥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믿으며 저희는 우울증을 인문학적으로 탐구해볼까 하였습니다. 먼저 헤르만 헤세의 작품 데미안을 통해 인문학이 말하는 우울증, 멜랑콜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 생각의 표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의식과 의식 아래 잠긴 본능적인 욕구를 나타내는 무의식으로 나눴습니다. 또한 성격 구조를 인간의 본능에 해당하는 원초와 도덕적 규범을 상징하는 초자아, 이 둘을 적절히 통제하는 자아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멜랑콜리아를 겪는 대상은 주인공인 싱클레어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루어진 밝은 세계를 이상화된 대상으로 여겨왔으며 싱클레어 자신이 그 세계에서 보호받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싱클레어가 어두운 세계와 접촉하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세계를 대표하는 크로모어의 만남은 싱클레어에게 있어 멜랑콜리아로 이어지는 계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크로모어의 협박으로 싱클레어는 거짓말과 도둑질 등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이를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싱클레어는 밝은 세계와의 심리적 일체감을 잃으며 밝은 세계를 잃는 상징적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슬픔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자신의 순수성을 지켜주지 못한 대상에 대한 원초와의 분노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분노는 곧 도덕적 억압으로 인해 내면에 무의식화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자신이 상실한 대상으로 향하지만 분출되지 못해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싱클레어는 초자아에서 나온 자기 비난과 죄책감에 시달려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아 기능이 하락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싱클레어는 멜랑콜리아를 겪게 됩니다. 앞서 저희는 우울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인문학이 말하는 우울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우울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철학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우울은 꽤나 우리에게 일상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에서 우울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최근에 가장 우울했거나 삶에서 가장 우울했던 순간을 자신이 떠올려 주시겠습니까? 우리 학교의 특성상 대다수가 학업적인 부분에서 우울감을 느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시험을 망치면 우울해할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그만큼 상하지 못해서? 아니면 희망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시험을 망치면 우울해진다. 과연 매우 당연스러운 말인 것 같지만서도 그걸 명쾌하게 딱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말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말 중에서는 인서울, 중정외시, 막 수학 2등급은 무조건 따야 된다, 이런 말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 돈, 학업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가장 기초적인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를 담론이라 칭했습니다. 담론이란 어떤 시대 속 사람들의 말, 지식 규범입니다. SNS의 게시물,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 이 강의와 이 강의를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생각 모두가 담론에 포함됩니다. 또한 미셸 푸코는 담론은 에피스테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에피스테메란 어떤 시대 속 사람들의 인식 및 사고를 지배하는 생각, 무의식적인 기초입니다.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감자를 먹지 않았답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경에서 악마의 채소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만 보면은 종교가 그때 중세 유럽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한 것이죠. 중세 시대에는 이렇듯 신의 에피스테메가, 르네상스 고전주의 근현대 시대에는 닮은 표상 역사의 에피스테메가 존재했다고 푸코는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는 과연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는 과연 어떠한 에피스테메가 존재하길래 우리 사회는 이토록 우울한 걸까요? 코기토가 철학을 통해 바라본 에피스테메는 바로 완벽과 정상의 에피스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완벽한가, 어떤 것이 좀 더 정상적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줍시다.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을 들을 때 갑자기 일어서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에피스테메는 생각보다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완벽과 정상의 에피스테메, 이것을 생산하는 그 주체는 무엇일까요? 그냥 시대에 따라서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요. 미셸 푸코는 에피스테메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아까 감자 이야기 하셨죠? 사람들이 감자를 먹지 않았던 중세 시대에서는 성직자가 교황이 왕보다 권력이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그 시대의 사람들은 법보다는 종교의 영향을 더 받게 된 것이죠. 또한 권력은 단순히 우리들을 억압하고 통제할 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정신병자를 정신병자라 부르고 조울증을 조울증이라 부르고 장애인을 장애인이라 부를까요? 현대의학이 특정한 증상은 정신병이다,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은 지체장애인이다 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단지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장애인이다, 조울증이다, 분노 조절 장애다 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푸코는 이러한 권력이 사회에서는 파놉티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야기했습니다. 파놉티콘은 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이 만든 과목입니다. 기대다수의 최대 행복,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죠? 파놉티콘에서는 중앙에 저 감시탑에 간수가 있어 벽면에 있는 죄수들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수들은 간수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죄수들은 간수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늘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것이죠. 푸코는 이러한 파놉티콘식 구조가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정해진 자습실의 자리와 학번을 부여받았습니다. 과연 그러한 번호가 왜 우리에게 부정인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푸코의 입장에 따르면은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자습실에 정해진 자리에 부여받고 선생님들에게 야자 시간엔 자습실에 착석해서 공부를 하라 라고 말받았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야자를 째고 자습실 자리에 앉혀놨다면 학교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표와 학번을 보고 누가 빠졌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야자를 째고 자습실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학교가 내가 야자를 쨌다는 걸 알 수 있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야자를 째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를 푸코는 자기규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어느까지 이론을 알았으니 이제 적용해봅시다. 왜 권력은 현대사회는 굳이 완벽과 정상의 에피스테메를 만든 걸까요? 조금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국민과 국가의 관계 속에서 알아보렸습니다. 우린 대한민국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지만 동시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고 남학생분들은 추후에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켜야 하고 회사에서 일하며 국가의 GDP를 올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똑똑한 사람이 돈을 더 잘 벌고 몸이 튼튼한 사람이 나라를 더 잘 지킬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능력을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완벽과 정상의 에피스테메라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직접 정상과 비정상, 완벽과 비완벽의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죠. 정신병자와 장애인처럼 국가의 지식은 우리를 주체화합니다. 교육부가 왜 우리에게 1부터 9까지 혹은 1부터 5까지의 숫자로 우리를 정의내릴까요? 1이 있으면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5등급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등급을 받는 학생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5등급을 받는 학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듯 국가는 이렇게 우리를 주체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5등급을 받기 위해 9등급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1등과 9등급은 필연적으로 사회에서 패배자, 도태, 아니면 좀 더 공부를 못했거나 노력을 하지 못했거나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인식을 가진
주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유튜브를 보고 싶어도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꾹 참고 수학을 풀고 국어 지문을 읽는다는 겁니다. 손도 안 쓰고 공부 안 하는 학생한테 가서 공부해달라고 요청도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일해달라고 요청 안 해도 1부터 9까지라는 숫자로 학생들을 평가하니 오히려 학생들이 구등급을 맞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스스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감시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손도 안 대고 국민들의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이죠. 이때까지 나온 요소들을 정리해봅시다. 완벽한 정상의 에피스테메가 적용하는 사회에서 개인은 그 영향으로 완벽한 정상을 추구하는 담론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인서울, 중정시 이런 얘기를 말이죠. 동시에 개인의 삶은 끝없이 등급, 연봉에 의해 숫자로 평가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즉 자신이 사회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계속 끊임없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각 개인은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사회가 만든 일종의 평균 이상의 자신을 위치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참기도 않을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크나큰 상실을 겪겠죠. 저희가 철학적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울과 같은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적 관점에서 우울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여기서 눈치채신 게 있을까요? 바로 담론부터 멜랑콜리아까지 모든 철학적 구조와 개념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철학과 언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언어학의 관점에서 좀 더 우울을 바라봐 봅시다. 루이 알티세르는 20세기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자로 언어와 주체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한 인물입니다. 그는 개인이 스스로 완전한 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는데요. 그의 핵심 개념은 호명입니다. 알티세르는 길거리에서 경찰이 이버 학생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경찰의 부름에 학생이 뒤돌아보는 순간 개인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가 규정한 주체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개인이 스스로 주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규칙과 의미체계 속에서 주체로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호명이론은 강압적으로 느껴지기보다 제도와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며 작동하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이 호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호명이론에 따르면 사회의 여러 담론은 개인의 정체성을 호명하는 장치가 되며 개인은 그에 따라 특정 정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부여받은 정체성을 유지한다면 조금 더 상위 계층의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고 그에 따라 심리적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되죠. 하지만 자신이 부여받은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엔 외부가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을 실패자라 호명하며 개인은 자기 혐오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종적으로 알티세르의 호명이론은 개인의 정체성과 인식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후 감정과 언어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에드워드 사피어와 벤자민 리 워프의 언어 상대성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강한 언어 상대성과 언어가 인식과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약한 언어 상대성 가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대 언어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약한 언어 상대성의 관점에서 이 이론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피어와 워프는 감정 표현은 언어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울은 우리가 우울을 느끼는 순간보다 그 우울을 해석하고 표현하려 할 때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화자들은 우울을 표현하려 할 때 감정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평가나 주변인의 반응, 낙인 가능성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 결과 우울은 억제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논문에서도 한국인 우울증 환자가 자신의 우울한 기분을 말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정도가 미국인 우울증 환자보다 3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언어가 감정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세 이론을 통해 보면 우울은 개인의 내부에서 발생한 감정이라기보다 언어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인식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학의 관점은 우울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기보다 그 감정을 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해온 사회와 언어의 구조를 함께 바라보게 합니다.
마지막 파트는 법입니다. 저희는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법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학을 관점으로 우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법이 저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주 4.3 사건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세환 선생님께 제주 4.3 사건에 대해 배운 적 있으시죠? 네, 아시다시피 제주 4.3 사건은 1948년을 전후로 하여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사건입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적대 세력으로 분류되었고 공정한 재판 절차조차 거치지 못한 채 희생되었습니다. 법의 본래 목적은 개인을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법이 공정한 해결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은 고통을 말하라기보다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인간의 감정과 삶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형식과 절차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또한 억울함을 말할 권리 자체가 법과 제도에 의해 차단되어 그 결과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라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남기는 도구로서 기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법이 인간의 현실을 외면할 때 그것은 무지하고 무도한 법이 됩니다. 법은 규칙과 체계에는 충실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에는 둔감합니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법 안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에 발생한 광우병 촛불 시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으나 국가 권력은 이를 권리의 요구로 보기보다 사회 혼란을 어지럽히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고 법은 시민을 보호하기보다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들 중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에게만 작동하는 제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사회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에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법의 지배는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면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이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의 왜곡은 법을 정치와 분리된 중립적 존재로 오해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은 정치적 삶의 결과이자 도구이며 따라서 결코 정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한 통치는 겉으로는 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이 법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결국 법은 정의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상태를 설명하는 도구로 남게 됩니다. 더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법은 점차 도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평등보다 경제적 효율과 국가 이익이 우선시되면서 법은 기업과 권력층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법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영원한 패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점점 더 정의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법은 존재하지만 시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의미의 법은 부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부재 자체가 또 새로운 법처럼 작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회에서 시민들은 법이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깊은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법이 더 이상 신뢰와 위로의 대상이 되지 못할 때 사회 전반에는 구조적인 우울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총 4가지의 학문의 시선으로 우울증을 바라보았습니다. 심리학으로 우울이 인문학적 측면에서 개인의 정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철학자들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여 인간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또한 언어학으로 그 구조 속에서 좀 더 언어적인 구조를, 그리고 법과 역사를 통해 실제 사회 구조가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봤습니다. 인간의 내부 심리에서부터 우리를 둘러싼 사회까지 우울을 인문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우울증은 우리들의 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 기술의 발달, 그 모든 것들이 결합된 현대사회는 그 속에 인간이 우울 안 하래야 우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늘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해결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탐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부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청소년의 일반적인 경쟁사회를 겪으며 그 특정한 성취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감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강화에서 저 또한,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가끔씩 우울을 느끼고 어떨 때는 좀 깊은 우울감을 느끼면서 아픈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올여름 제가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다고, 삶에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제 앞에 나타난 것은 새벽 4시에
떠오르는 유명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이토록 경쟁적이고 잔인한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저 아름다운 유명빛에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런 존재란 것을요. 그 순간 저는 그냥 저 존재 자체로 사회에 존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토록 잔인한 사회 구조를 발견하기 위해 힘든 이유는 오순적이게도 하지만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 잔인한 사회 구조 밖의 순간에 대해서 그 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떠올려보세요. 내일 부모님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순간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친구들과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그 순간에 과연 어떠한 사회적 규율과 담론이 어떠한 각박성이 여러분에게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하죠. 이곳에서 함께 2학년을 맡은 2학년분들 그리고 그 뒤 1학년분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삶을 사신 선생님분들 학생분들 그리고 친구분들 저희의 앞으로의 삶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유리구슬처럼 둥글지 않아요. 언젠가 언제 삶의 순간에서 조각조각 깨지어 여러분들의 상냥한 마음을 세게 찌를 겁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번 탐구를 통해 이번 발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잔인한 삶 속에서도 그런 잔인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우울은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잔인한 사회 구조 속에서도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숨쉴 수 있는 틈은 늘 언제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소중합니다. 살아가주세요. 삶에서 어떤 슬픔을 느끼더라도 오늘 하루 편안히 지내라는 말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